자, 그래 우선 그 시장경제에 대한 법학적 이해, 왜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느냐 하면, 자 봅시다. 지금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 자, 두 개의 비판을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경제학자가 한 비판입니다. 경제학자가. 또 하나는 법학 교수, 헌법학 교수가 한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 책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거의 다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경제학자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이 교수는. 이 얘기를 한 교수는. 여기서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어느 경제학자의 시장가입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시장 실패를 뭐라 그러냐면 분배 편중, 불황과 실업, 독과점, 외부 효과, 공공재화의 부족.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시장 실패로 봤습니다. 자, 시장 경제, 이거 못돼 먹었다 이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라니까. 그렇죠. 못돼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아주 흥미로운 게 또 있어요. 자본주의 실패는 여기서는 자본주의 실패라고 했네요. 시장 실패가 아니라 자본주의 실패라고 했네요. 그게 뭐냐면 시장 실패 외에 인간 소외. 자본주의 인간 소외다 이거죠. 사회주의 사회는 소외가 아니라 아주 소외가 없다 이거죠. 자본주의 사회면 소외가 있다는 얘기죠. 예?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거죠. 소외를 없애기 위해서는. 자, 인간 소외. 윤리 타락. 야, 자본주의 사회 윤리 타락이다.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게 윤리 타락을 가져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 자본주의 사회가 정말 그러냐 이거죠. 정말 그러냐 이겁니다. 이 문제 여러분들 여기서 일일이 문제가 지금 하나하나를 다 짚어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체를 읽어보면 이 문제는 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 경제를 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쟁 유발. 야, 자본주의가 전쟁 유발한다. 여러분들 시리아하고 지금 미국과 전쟁하는데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 겁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전쟁을 일으켰는 누가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지금까지 전쟁 일으킨 거 한번 볼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쟁 일으켰습니까? 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의 화신이죠. 그렇습니다. 시장 경제를 착취를 비롯한 모든 악의 화신이다 이거죠. 거기다 실업, 빈곤, 위기 등등 이런 식입니다. 또 어느 한 헌법학자, 이건 돌아가신 분입니다만은, 보십시오. 자본주의 경제가 고도로 발전하면 갖가지 결함과 모순이 드러났다. 그 모순이 뭐냐? 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무제한으로 허용된 결과 경제활동 자유가 무제한이다 이거지. 자유는 무제한이다 이거야. 무제한. 이거 때려도 좋다 이거야. 착취해도 좋다 이거야. 이게 자유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규칙에 제약된, 규칙과 결부된, 룰과 결부된 자유입니다. 룰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 얘기를 여기서 할 겁니다. 자,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무제한 허용되니까 기업들이 대형화, 독점화, 이 독점화, 대형화라고 하는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자리죠. 그렇죠? 독점화. 야, 여러분들 이노베이션을 해가지고 독점되어 있는 기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독점이라는 게 뭡니까? 홀로 독점입니다. 홀로 있는 겁니다. 시장에. 홀로 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새로운 재화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독점이 됐습니다.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이 판단을 해 보세요. 예? 좋아요? 나빠요? 내가 혁신을 했는데, 예? 내가 혁신해가지고 1인 독점이 1인이 됐는데, 독점이 무서운 거는 그것입니다. 물론 독점이 무섭습니다. 뭐가 있느냐? 독점이 무서운 이유는 가격은 비싼데도 불구하고 비싸게 팔아먹고 팔면서 품질은 아주 나빠요. 품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값은 비싸게 팔아먹는 거, 이건 아주 나쁜 거죠. 그렇죠? 나쁜 거죠. 이건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저절로 없애버립니다. 여러분들 시장의 경쟁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기업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느냐, 소비자들한테 무슨 일을 저지르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를 노려보면서 소비자한테 이익되는 방향으로 시장에 진입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시장에 값은 비싼데 품질 나쁨에도 값이 비싸다? 야, 이러면 당장 새로운 신기업이 등장합니다. 이게 몰아내죠. 소비자들이 그거 원합니까? 싼 값으로, 예? 품질 개선해서 싼 값으로 판매하는 기업들한테 덤벼드는 거죠. 그렇죠? 물론 경쟁이 우리의 이 본능 속에는 경쟁이라는 게 참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원시사회의 본능이거든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아주 태어날 때부터 사회주의적입니다. 자본주의 싫어하죠.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본능을 억압시켜주는 것이 문화적 진화입니다. 문화적인 진화죠.
본능, 생물학적 진화 말고 문화적 진화입니다. 그러나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싫어하지만 우리가 의도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죠. 경쟁이라는 게. 우리가 의도치 않게 생겨난 제도인데 경쟁이라는 게 이게 우리한테 결국은 우리한테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이거 없으면 나눠먹기식밖에 안 됩니다. 끼리끼리 나눠먹는 거죠. 끼리끼리 나눠주는 거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제척시켜버립니다. 여러분들 내니 정실 자본주의 알죠? 정실 자본주의. 끼리끼리 나눠 먹습니다. 정권하고 붙어 먹어가지고 끼리끼리 나눠 먹고 이게 정실 자본주의입니다. 이게 경쟁이 없으면 정실 자본주의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국가가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정실 자본주의. 권력과 유착, 권력과 유착해서 거기서 돈벌이 해먹는 그런 사람들만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격기구는 인위적으로 조작돼요. 가격기구가 인위적으로 조작돼요. 본래의 기능이 마비되고 자원도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않게 되어 있다. 이게 시장이 그렇지 않죠. 시장이 왜 그러냐?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시장을 비판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나중에 또 봅시다.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으로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빈익빈 부익부라는 게 여러분 알죠? 그렇죠? 예? 가난한 사람은 항상 가난해. 가난한 사람은 항상 가난하고 부자는 항상 부유해. 부의 대물림, 가난이 대물림입니다. 그게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또 하나는 뭐 있어?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 많이 듣잖아. 예? 여러분 많이 듣죠? 그렇죠? 이게 자본주의 비판의 아주 첫 번째입니다. 양극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 빈익빈 부익부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의 소득이 격차가 심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우처럼 이렇게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빈익빈 부익부. 여러분들 국가가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통화 문제 있죠. 돈 풀어봅시오. 돈 푸는 거. 여러분들 돈 푸는 거 있죠. 돈 풀면 무슨 일이 벌어져? 돈 풀면? 예? 우리 경제학하는 친구 여기 없어요? 돈 풀면 무슨 일이 벌어져? 예? 돈 풀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틀리면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돈을 풀면 그렇습니다.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거나 은행에서 이 크레디트를 막 방출하거나 하면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 그런데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처음에 생겨나지 않거든. 서서히 나서 나중에 전반적으로 사회에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 그런데 보십시오. 자, 빈익빈 부익부가 정말로 국가 통화 정책 때문에 생겨난다는 이유를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겨나느냐 이거죠. 왜? 여러분들 통화를 풀면 처음에는 인플레이션이 안 생깁니다. 그럼 처음에 돈을 받는 사람 뭐예요? 인플레이션 있기 이전에 돈을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풀어가지고 중앙은행에 돈을 찍어내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크레디트를 줘가지고 받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처음에는 인플레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정말 그 돈은 진짜 돈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안 된 돈입니다. 돈가치가 전혀 추락한 돈가치가 아니야. 돈가치가 전혀 변동이 없는 돈가치가 떨어진 돈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 안 됐으니까 500원입니다. 500원. 그런데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세어서 이루어지면 500원 받으면 나중에 받는 사람은 500원이라 인플레이션은 500원 가치가 뭐예요? 빵을 500원어치 사면 10개를 샀는데 나중에는 빵 500원 주면 빵 하나밖에 못 사는 결과입니다. 이 빵 하나밖에 못 사게 되는 계층이 누구냐 이거죠. 누구냐 이거야. 돈을 풀었을 때 돈을 제일 먼저 갖는 사람들. 그게 누구냐면 상류층입니다. 은행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돈 풀면 제일 먼저 갔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주 완전히 돈이 인플레이션 안 돼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되면 돈 가치가 떨어진다 오른다. 돈 가치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500원이면 500원에 빵을 10개 샀는데 10개를 샀습니다. 10개를 샀는데 인플레이션 되면 10개를 먹어서 5개밖에 못 사요. 돈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는 뭐가 있느냐 빵 하나를 사는데 여러분들 그랬습니다. 1920년대 독일입니다. 독일 1920년대 독일에서 빵을 사는데 20년대 이전이죠. 그렇죠. 20년대 초 이때 빵을 사는데 수레로 돈 끌고 갔습니다. 수레로 아침에 빵을 사는데 돈을 수레로 가져갑니다. 자, 이게 인플레이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아까 얘기했던 정실 자본주의가 생깁니다. 못 사는 사람들은 정권과 국가 관리나 정치가 들고 끈이 없습니다. 그렇죠? 끈이 없습니다. 못 사는 사람들한테는.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정권과 끈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상류층 사람들하고 연줄이 생기는 거예요. 연줄. 못 사는 사람들은 상층 관료들하고 연줄도 없습니다. 정치가도 연줄도 없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정치와 관료들하고 연줄이 생깁니다. 그 연줄에 따라서 돈을 쓰는 거죠. 연줄에 따라서 정권의 연줄에 따라서 돈벌이 하는 거죠. 그 연줄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서민층. 완전히 자본주의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자본주의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개입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시장이라고 하는 자본주의라는 것은 도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도덕도 없고 법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영역으로 취급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레세페어, 자유방임이다. 그대로 멋대로 사는 거야, 멋대로.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 민주화법이 경제민주화법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중소상공인하고 대기업들 사이에는 대기업들이 득쳐먹었다 이거죠. 중소기업들 득쳐먹는 세상이다. 그러니 민주화법을 만들어가지고 대기업은 규제하고 억지로 행동을 못하게 막고, 그리고 중소기업은 국가가 온갖 보조금이나 또는 보조금이나 또는 그 밖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보호를 해줍니다. 그게 진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길이냐 이거야. 그게 진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길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을 보호한다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보니까 말이죠. 이거 여러분들 한국에 2006년 때 중소기업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규제를 했습니다. 대기업 못 들어오게 규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소기업들이 보조금만 타먹고 말이죠. 경쟁을 안 하고 기술 개발이라든지 경쟁을 안 하고 기술 개발을 안 하고 전혀 놀고 먹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한 2년 추구해서 나중에 보니까 경쟁력도 떨어졌어. 중소기업이 경쟁력도 떨어져. 경쟁은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은 경쟁을 통해서밖에 안 됩니다. 경쟁력은 경쟁을 통해서밖에 습득할 수가 없어. 보호를 해가지고는 경쟁력이 안 돼. 경쟁력이 향상이 안 돼. 중소기업 보니까 뭐 경쟁력도 없죠. 기술 개발도 없죠. 생산성 떨어졌죠. 그렇다고 해서 고용을 늘렸느냐? 고용도 안 늘렸어. 이겁니다. 이거. 참 인간 사회라고 하는 게 그렇죠. 여러분들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원리가 뭐냐면, 왜? 좀 쓸쓸해요? 경제학의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들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돌고 있습니다. 달이. 그렇죠? 이걸 누가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렇죠? 마찬가지로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도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배반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랍니다. 원리를. 최저임금제도 시장 경제의 원리를 배반하기 때문에 실업자가 늘어났습니다. 실업자 엄청나게 늘어났죠.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예? 17년 동안에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17년 동안 최고로 올라갔어.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게 뭐냐? 청년 실업들입니다. 신규 고용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실업으로 타결받는 것이 신규 노동자일 뿐만 아니라 노동 중에서도 언스킬드가 있습니다. 미숙련공들, 아주 근로 취약계층들입니다. 취약계층들. 완전히 타격받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근로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게 주로 어디냐면 아파트 경비원들. 아파트 경비원들입니다. 그런 사람 타격을 주는 거지, 지금. 그런데 정부가 하는 짓이 뭐냐면, 그럼 세금 갖다가 그 최저임금을 올려서 타격을 받은 기업한테 보조금을 지어줍니다. 이게 세상에 맞는 얘기예요? 이게 맞는 얘기냐 이거죠.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그건 내가 얘기를 할게. 자유입니다. 자유. 경제의 자유입니다. 지금 계속 자유롭게 경쟁을 통했는데. 지금 경쟁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규제가 얼마나 심했는데. 경제민주화법으로 규제를 했죠. 우리나라 규제가 말이죠. 규제가 얼마냐면, 프레이저 연구소하고, 여러분들, 프레이저 캐나다에 있는 유명한 세계적인 연구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프리덤 하우스 있죠. 프리덤 하우스. 그 다음에 케이토라고 하는 유명한
연구소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싱크탱크죠. 이 싱크탱크가 매년 경제 자유도를 측정을 합니다. 경제 자유도를 측정해. 경제 자유도. 그래서 세계 랭킹을 정합니다. 자, 우리나라 얼마? 35위입니다. 35위. 규제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노동 규제 엄청나게 심하죠. 노동 규제. 지금 자유시장이 아니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IMF 금융위기 있죠? IMF 금융위기. 예? 우리 IMF 금융위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위기 있었어, 여러분들? 무슨 위기 있었죠? 2008년 무슨 위기 있었습니까? 무슨 위기 있었어요? 2008년 무슨 위기 있었습니까? 2008년? 여러분들 기억 안 나? 미국발 금융위기 있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전부 여러분들 1929년에 있었던 세계 대공황은 뭐야? 여러분들 거기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래서? 왜 생겨났죠? 왜 생겨났죠? 그거 여러분들 알아요? 여러분들 알아요? 왜 생겨났는지 누가 얘기했는지 몰랐죠? 여러분들 이거 전부 다 이게 국가 개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 개입. 2008년 금융위기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 이거 완전히 국가 개입이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풀어제꼈습니다. 주택시장에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정책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정책이었느냐면 1가구 1주택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어떤 정책에 정부가 했느냐면 돈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그러니까 금융 능력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심사할 필요 없이 돈을 빌려줘라 말이지. 빌려줘라. 이게 잘하는 은행이다 이거죠. 그래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생겨난 거죠. 자, 여기서 마이너 투자입니다. 마이너 투자 상태. 정말 그러냐? 그 다음에 자유방임? 이것도 아니다. 이거냐? 시장 경제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냐? 시장은 그냥 자유로운 영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장 경제에 대한 법적 이해, 법과 시장 관계입니다. 시장. 틀림없이 법이 존재해야 돼요. 시장에는 법이 존재해야 됩니다. 법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시장의 성격, 법의 성격, 법치주의 이걸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장 경제의 성격. 여기서 봅니다. 시장 경제의 성격. 시장 경제가 도대체 뭐죠? 어떻게 생겨먹었느냐 볼까요? 여러분들 이 시장 경제를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서를 여러분들 한번 소개를 해봅시다. 이거 여러분들 처음 들었죠? 그렇죠? 내추럴 오더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추럴 오더, 아니면 인의 질서, 이건 아티피셜 오더입니다. 오가니제이션, 자생 질서. 세 가지 질서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질서라고 할 때 뭘 연상을 해보느냐면 게임 있죠? 게임을 연상을 해요. 게임 할 때는 꼭 반드시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축구 게임은 축구 게임 다음에 뭐가 있어? 축구 게임으로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게임할 때 반드시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어. 뭐가 있어? 뭐라고 그러지 그것들어? 뭐죠 그것들어?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몰라. 게임 규칙입니다. 게임 규칙이 테두리 내에서 게임을 합니다. 그렇죠? 야구 게임은 야구 게임 규칙이 따로 있고 축구 게임은 축구 게임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 게임 규칙에서 게임이 디파인 되고 있어. 그렇죠? 게임이 어떤 게임이라는 게 게임 규칙을 통해서 디파인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야구 게임은 야구 게임대로 야구 게임 규칙에서 야구라고 하는 야구 게임을 디파인하고 축구 게임은 축구 게임 규칙을 통해서 축구라는 게 도대체 뭐다? 야, 축구가 어떻게 하는 게 축구지? 여러분들 누가 질문했어. 그럼 뭘 얘기해? 어떻게 얘기해? 양 팀이 있고 팀 수는 뭐고 그리고 축구할 때 특히 페널티킥은 뭐고 게임 규칙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도 규칙이 있습니다. 게임 규칙이 있습니다. 게임 규칙이 있어요. 그 게임 규칙을 위반하게 되면 게임이 흐트러져. 그렇죠. 축구 게임 보십시오. 축구 게임. 그러니까 레퍼리가 항상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공정한 레퍼리가 앉아서 이제 게임 위반하는 사람 호루라기 불어가지고 옐로우 카드도 보여주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프리킥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 게임 규칙. 그 게임 규칙을 위반할 때는 틀림없이 무슨 일이 벌어져? 그 게임이 안 돼. 공정치 못한 공정치 못한 레퍼리가 있어요. 심판관이 공정치 못하면 그 게임 아무 재미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전부 어려운 거 아니야. 우리 상식적인 얘기들입니다. 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만 조금만 한 발자국 더 깊이만 들어가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요? 게임 규칙이 있는데 그 게임 규칙을 위반하면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돼. 그 게임 규칙을 위반하는 걸 막기 위해서 뭐가 있어? 심판관이 있어. 심판관이 심판 잘못 봐가지고 엉터리로 보면 게임 재미없어. 막 우우 그럽니다. 그렇죠, 관중들. 마찬가지죠. 시장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게임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게임 규칙인데 질서라고 하는 건 인간 사회의 질서입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추럴 오더 있습니다. 자연적 질서. 이거는 물리적인 질서, 자연현상도 내추럴 오더일 뿐만 아니라 내추럴입니다. 진짜 내추럴한 거죠.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자연과학의 인식 대상이 되고 있는 질서. 이게, 그 다음에 인간 사회에서는 내추럴 오더는 뭐야? 가족입니다. 가족 질서, 가족. 그렇죠? 이건 본능에서 우러나온 질서입니다. 본능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일부러 배우지 않아도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친구끼리 우정, 남녀의 우정, 이런 것들. 이거는 학습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겁니다. 배우지 않아도 그런 그 사랑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러분들 끼리끼리 모이는 이런 거, 끼리끼리. 전부 다 이게 본능에서 나온 겁니다. 배우지 않아도 끼리끼리 자동적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사회, 인간들은. 이게 자연적 질서입니다. 특히 가족, 친구, 친지 이런 관계들. 이게 인간한테는 본능에 들어 있습니다. 본능. 나눠 먹고. 그렇죠, 여러분들 친구끼리 나눠 먹죠. 좋아하죠. 그렇죠. 좋죠. 친구끼리 나눠 먹는 거. 그런 겁니다. 다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솔리데리티, 우정 내지는 여기 나중에 나오는 거죠. 여기서 간단히 나가겠습니다. 자, 인위적 질서, 조직입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군대에 갔다 온 친구들 알죠? 군대 갔다. 군대가 조직입니다. 조직. 오가나이제이션, 아티피셜 오더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너는 여기서 자고, 너는 여기서 자고. 여러분들 여기 내가 와 보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는 항상 학교에서 아마 정해준 모양 같아요. 이건 아티피셜 오더입니다. 만약에 그냥 놔두고 네가 앉고 싶은데 앉아라 했으면 이게 자생적 질서입니다. 자생적입니다. 그냥 내가 앉고 싶은데 앉았어. 그렇죠? 자생적 질서입니다. 인위적 질서, 이거는 여러분들 군대가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노동조합, 조직이라는 건 오가나이제이션입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들. 이게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업제도, 특히 중요한 것은 목표가 들어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조직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조직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조직한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수직적입니다. 명령과 지시 내용입니다. 명령과 지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직입니다. 조직. 그러니까 국가가 최소임금, 가격 결정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지시를 내립니다. 야, 이게 국가가 지시를 내려. 최소임금 이제 얼마로 해라. 최소임금을 얼마로 해라. 그 이하로 하게 되면 감옥에 간다. 또는 최소임금을 주다가 힘든 기업들한테는 국가가 세금으로 갖다 주겠다. 이거 전부 다 뭐야? 누구를 위한 거야? 누구를 위한 제도? 노동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목표가 들어있죠. 누구를 위한 겁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다. 항상. 목표가 들어있죠. 여러분들 여기 법학하는 친구가 있으면 참 흥미로운데, 목표가 항상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 자생적 질서 있죠. 자생적. 자연적 질서. 여기는 물리적 질서. 연대감, 이웃사랑, 이타심. 이타심 있죠. 이타심. 사랑하는 것. 남한테 내 욕구를 억제하면서 다른 친구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 이타심이죠. 이타심. 이게 본능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능. 왜 이런 본능이 생기냐면, 본능이라는 게 원시사회였습니다. 원시사회는 소규모 사회끼리 소규모로 그룹지어가지고, 그룹지면서 수렵 채취하면서 거기에 그 수장, 수령 동지의, 수령의 지시 명령을 받아서 수렵 채취를 하고 나눠 먹던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게
그게 인류의 역사를 24시간이라고 한다면, 인류 역사를 전체 24시간이라고 한다면, 그런 속에서 인류가 얼마만큼 생활을 하냐면 23시간 56분 동안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통해서 서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삶을 시작한 거는 겨우 4분밖에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인류 역사를 24시간으로 본다면 23시간 56분 동안 원시인들이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게 스톤 에이지 마인드죠. 스톤 에이지. 석기 시대의 문명이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서서히해서 이제 시장이라는 것이 형성했는데, 시장 문화 속에서 살기 시작한 것은 불과 4분.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본능에서 생겨난 거. 이 시장 문화라는 게 본능에서 생겨난 건 아닙니다. 본능이라고 하는 거고 문화라고 하는 거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읽기, 쓰기, 말하기 이런 거는 뭐야? 읽기, 쓰기, 말하기. 여러분들 한국말 하는 게 뭐야 이게? 이게 후천적으로 습득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한국말을 하러 태어난 거 아니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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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타고날 때부터 읽지 못해. 어린애 내놓으면 읽을 줄 몰라. 이건 교육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필요합니다. 후천적인 거죠. 후천적인 거. 읽기, 쓰기, 말하기.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건 후천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장 현상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이윤을 얻고 시장에서 내가 돈벌이를 하고, 또는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거나 또는 투자하거나 하는 그런 행위들, 이런 행위들은 전부가 다 이건 원시적인 사회에 없었던 것이고 비로소 습득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비로소 습득해서 나온 것. 그러니까 배워 습득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등이 없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밀어주는 그러죠. 어린애 유모차를 타고 다니면서 시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 다 봅니다. 쳐다봅니다. 이거 물건을 이렇게 사고 파는가? 유심히 쳐다보죠. 그렇죠. 어린애들 굉장히 열심히 배웁니다. 분주하게 배웁니다. 어린애들. 굉장히 분주하죠. 예? 머릿속이 굉장히 분주하게 돌아가죠. 그걸 다 후천적으로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적 질서, 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본능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솔리데리티, 연대감, 유대감 가는 것. 전부 다 내 욕구를 억제시키고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행동이죠. 이런 거는 이게 본능에서 나온 것이다. 본능입니다. 인위적 질서, 특수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획된 질서입니다.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사회주의 계획정제입니다. 사회주의 계획정제입니다. 특수한 목적이야. 언제든지. 자원 배분의 목적, 분배적인 목적, 전부 다 목표입니다. 생산 목적, 이게 전부 다 국가 계획을 통해서 국가의 계획을 통해서 너는 자동차 만들어, 너는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너는 자동차 부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철강 만들어 해서 국가가 지정을 합니다. 너는 이렇게 하라고 지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인위적 질서입니다. 아티피셜 오더. 여러분들 회사에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너는 이리로 가, 너는 저리 가 하는 것도 역시 인위적 질서죠. 그렇죠? 회사. 이게 위계 질서로 되어 있습니다. 재분배, 성장목표, 노동보호, 농민보호, 국민경제의 균형, 분배 정의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인위적 질서입니다. 시장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특정한 목표를 향해서 통제시키는 거죠. 통제해 주는 거죠. 규제를 통제해 주는 겁니다. 시장을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방향을 잡고 그 방향으로 시장을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끌고 가는 거. 목표가 딱 정해져 있어. 그 목표로 시장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게 인위적 질서입니다. 인위적 질서. 특정한 목표를 향해서 시장을, 이게 적극적인 목표죠. 아주 이게 포지티브한, 특정한 목표, 일정한 특정한 목표입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이게 시장을 통제합니다. 국가가 계획하고 통제하는 거. 이게 조직입니다. 조직. 오가나이제이션. 그런데 자생적 질서라는 거 볼까요? 스폰테니어스 오더입니다. 자생적 질서. 자생적 질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놔둬도 질서가 형성이 돼. 혼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서로 행동이 조정됩니다. 행동이 조정. 코어디네이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소유자와 공급자입니다. 계약을 통하는데
나는 A라는 상품을 A라는 상품을 100원에 사고 싶습니다. 근데 그 회사는 A라는 상품을 200원에 팔려고 해. 200원에 팔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둘이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 바게닝이 이루어집니다. 야, 나는 백화점에 여러분들 물건 살 때 똑같습니다. 물건 사는 거 똑같습니다. 물건 살 때, 넥타이를 하나 사는데, 이걸 2,000원에 팔려고 해. 난 2,000원이 너무 비싸단 말이야. 내 마음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거 1,500원이나 1,000원이었으면 좋겠는데 해서 여러분들 가게 판매 전문하고 같이 행동이 디스코디네이션 된 거죠. 이때는 행동이 조정이 안 된 겁니다. 그렇죠. 값이 서로 다르게 부르면 행동이 조정이 된 게 아니죠. 그렇죠. 행동이 조정하려면 서로 적응을 합니다. 판매자와 사는 사람 사이에 가격을 서로 맞춰봅니다. 2,000원, 1,000원에서 2,000원을 내리고 1,000원 올리고 해서 약 한 1,5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코오디네이션입니다. 이 코오디네이션이 국가의 지시나 명령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조정이 이루어져. 가격을 통해서 조정이 이루어져. 자, 여러분들 계획경제하고 우리 자생적 질서하고 하나 보자. 계획경제에서는 이제 디비전 오브 레이버 보자. 노동 분업입니다. 분업. A라고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생산하고 B라고 하는 사람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이때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나는 자동차 회사를 만들고 싶어. 자동차 회사를 만듭니다. 그럼 B라는 사람은 나는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싶어. 자동차 부품을 만듭니다.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설립하는데 이거는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하고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사람은 서로 협약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나는 내 결정을 내가 스스로 개별적으로 결정합니다. 국가는 개입이 없습니다. 국가는 그대로 내버려 없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독립적으로 separate 서로 분리돼서 independent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B라는 사람이 이게 그러면 내가 부품 파는 것 누구한테 파느냐 지금 A한테 파느냐 아니면 C라고 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만드는 C라고 하는 사람 파느냐 서로 거기서 이제 어디에 마땅한 어떤 회사와 내가 거래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를 생각을 해서 맞춰가면서 내 부품을 판매할 자동차 회사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자동차 회사를 만드는 회사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회사도 마찬가지로 부품 회사를 찾습니다. 어떤 부품이 훌륭하고 어떤 부품이 품질이 좋고 값싸면서 품질이 좋은 그 제품을 만들어내느냐, 부품을 만들어내느냐 찾아서 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게 코오디네이션입니다. 자발적인 거죠. 그렇죠. 자율적인 거죠. 그렇죠. 어느 국가가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는 너는 이거 생산하고 네가 생산한 부품은 누구한테 조달하고 네가 생산한 자동차 부품은 누구한테 조달받고 이게 미리 계획에 의해서 미리 짜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행동이 조정됩니다. 이게 조직입니다. 됐어요, 여러분들? 인위적 질서하고 여러분들 자생적 질서 알겠어요? 그리고 특히 그 자생적 질서에서는 이게 인간관계가 수평적입니다. 인간관계가 수평적이다.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수평적 관계죠. 여러분들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고 판매하고 여러분 사는 사람들의 수평적 관계죠. 그렇죠? 누구의 지시 명령 따르지 않습니다.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서 내가 물건을 삽니까? 아니, 그렇죠. 그렇죠. 내 지시에 따라서 판매자가 판매를 합니까? 안 그렇죠. 서로 독립적입니다. 서로 수평적 관계죠. 수평적 관계. 그러나 조직 질서는 수직 관계입니다.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있고 명령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 경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생적 질서라는 게 시장 경제다. 자생적입니다. 자생적이다. 시장이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다이렉트라는 말을 여기서 쓸게요. 여러분들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코오디네이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입하지 않을 때 국가는 시장은 자생적입니다. 자생적으로 질서를 형성한다. 자생적으로 질서를 형성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렇죠? 시장에서. 그렇죠? 여러분들 부모님들 그렇죠? 시장에 물건을 사는 게 상품 판매를 하는 사람들 위해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시장에서 물건을 삽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판매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시장에 가서 아니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거 아니죠. 내가 배고파서 사 먹는 겁니다. 사 먹는 거야. 배고파서 사 먹는 겁니다. 그렇죠. 시장에 파는 음식을 파는 사람도 내 욕구를 우선 생각하죠. 아, 저 사람 참 배고픈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밥을 줘야 돼. 라고 해서 밥을 파는 거 아니죠. 그렇죠. 시장에서 밥을 판매하는 사람도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팝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개인들이 각각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목표를 위해서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서는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면 의도치 않게, 무의도적인 겁니다. 그래서 자생적입니다. 의도치 않게 고용도 증가하고 소득도 증가하고 전체 사회입니다. 국가가 개입하면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들 실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실업자. 여러분 저성장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저성장이 어떤 저성장이냐면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추락해서 금년에는 어떤 시기였냐면 지금까지는 세계 경제의 평균치는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보다도 훨씬 더 세계 경제의 평균 성장률보다 낮게 추락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추락해 버린 겁니다. 이게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실업자, 전대미문의 실업자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청년 실업, 여러분들 커피숍에 가면 왜 그렇게 청년들이 많습니까? 와서 공부해. 와서. 커피숍이 이게 도서관이야. 독서실이야, 독서실. 왜 그러냐? 전부 다 청년들이야, 대부분 보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이거죠. 왜? 여러분들 그걸 분명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로 따져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뭐냐 이거죠. 국가 개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 개입이죠. 국가 개입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자생적으로 질서가 허물어진 겁니다. 자생적인 질서가 허물어진 국가 개입 때문에 자생적으로 질서가 허물어진 겁니다. 자연적 질서. 자연적 질서는 유대감, 특정 행동을 지정합니다. 유대감입니다. 자연적 질서라고 하는 게 그때 이제 행동 규칙이 필요합니다. 게임 규칙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언제든지. 그렇죠. 질서에는 거기에 고유한 게임 규칙이 있습니다. 그건 자연적 질서에도 게임 규칙이 있어. 특히 인간 사회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인간 사회에서 보면 아까 그 게임 규칙 중에서 뭐라고 하냐면 솔리데리티입니다. 유대감 갖는 거예요. 유대감.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야? 특정한 인간의 특정한 행동을 지정하는 거죠. 누구를 사랑하라 이거죠. 누구를 사랑하라. 특정 행동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부모님을 사랑하라. 친구를 사랑하라. 사람들을 사랑하라. 어떤 특이한 사람을 사랑하라. 그렇죠. 행동을 지정해 줍니다. 어떤 행동, 지시, 명령적인 요소가 들어있죠. 자연적 질서, 유대감 같은 겁니다. 자연적 질서, 유대감. 아까 누누이 설명을 했습니다. 특정한 행동을 지정을 해. 특정한 행동을 하라. 명령이지. 지시, 명령적인 거죠. 조직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 속에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의도가 있어요. 목적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헌법 제119조 2항 균형 성장, 경제 안정, 소득 분배. 이걸 소득 분배를 위해서 국가가 규제를 해라. 경제 성장을 위해서 국가가 규제해라. 그 다음에 또 균형 성장을 위해서 국가가 규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특정한 목적입니다. 경제 성장이라는 목적, 그 다음 균형 성장이라는 목적, 경제 안정이라는 목적, 소득 분배라는 목적을 위해서 시장을 조정 통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조직 질서라고 하는 것은 시장을 통제하는 건데 어떤 방향, 특정 방향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들어가자 이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농어촌 개발, 우리나라 헌법 123조에 보면 농어촌 개발 계획도 있습니다만 또 뭐 있어? 경자 유전이라는 경자 유전 원칙이 있습니다. 경자 유전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만 토지를 갖고 농사 안 짓는 사람 토지를 갖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경자 유전이라는 거. 경자 유전입니다. 소작제도를 금지하는 거죠. 소작제도. 그렇죠? 경자 유전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 반드시 토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경자가 아닌 사람은 토지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나? 이게 농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농민을 위한 것은 아니죠. 왜? 토지 수요를 제한을 했습니다. 자유를 제한한 거죠. 그렇죠? 토지 수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은 토지 가질 수 없어. 농사 안 지니까. 그러면 그만큼 토지 수요자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토지 수요자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
토지 수요가 줄어들면 어떤 현상? 어떤 현상? 토지값이 어떻게 돼? 예? 토지값이 어떻게 되느냐고? 떨어지죠. 그렇죠. 그럼 토지값이 떨어지면 뭐야? 농민들한테 이익이 돼? 손해가 돼? 물론 이 문제가 경제와 유전이라고 하는 원칙이 해방 이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당시로서는 참 필연적으로 필요했습니다만 현대에 와서는 저게 참 헌법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헌법 개헌할 때도 나는 그렇습니다. 개헌 문제에 내가 굉장히 많이 깊숙이 개입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경제와 유전 문제라든지 119조 2항이 있습니다. 110조 균형성장 경제안정 소득 이런 거는 좀 없애버려라 말이야. 개헌할 때 이거 없애버려라. 시장이 그래도 제대로 할 텐데 왜 자꾸 국가가 개입하느냐 이거지. 국가가 개입한다고 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 경제 성장이 안 이루어집니다. 소득 분배만 왜곡시켜놔. 시장만 왜곡시켜 놓습니다. 이 분배를 왜곡시켜지면 가난한 사람이 좀 소득을 늘려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직격탄을 맞아. 시장이 왜곡되면 참 그게 희한하죠. 그게 시장 원리입니다. 시장 원리. 국가가 개입하면 직격탄을 받는 게 누구냐? 서민층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건 그 하나님도 고칠 수가 없어. 하나님도 고쳐. 여러분들 시장을 없애버린다 그렇다고 마크스처럼 시장을 없애버린다? 그러면 국가 권력을 갖지 않은 사람들, 북한 봐요, 북한. 국가 권력을 갖지 않은 사람들 피해가. 그렇죠. 안 그래? 서민층이죠. 국가 권력을 갖지 못하는 게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서민층이죠. 그게 타격을 받아. 서민층의 타격을 받습니다. 언제든지. 서민층 타격을 받는다. 참 그게 인생사입니다. 그게 세계사, 이게 시장상이야. 이게 우리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삶의 세상이랍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서민층을 위한 사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 분배가 고르냐? 전혀 그렇지 않아. 이건 이루적이고 자의적이고 소득 분배 자의적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참 그렇죠. 이게 우리가 원하고 참 어려운 사람이 국가가 좀 법으로서 정해가지고 최소임금제를 만들어 놓자. 의도는 참 좋죠. 그렇죠. 의도가 나쁘지는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의도를 나쁘다고 반대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가 정말로 서민층을 위한 제도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규제법입니다. 규제법 이런 것들. 농민 보호라든지 중소기업 보호 육성을 하든지 중소기업 보호를 했더니 아까 모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보호해가지고는 경쟁력이 안 생겨요. 경쟁력이 절대 안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생적 질서의 기초가 되는 규칙 질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시장 경제와 관련된 겁니다. 자생적 질서는 시장 경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시장 경제다. 근데 시장 경제는 멋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밑에는 굉장히 두꺼운 행동 준칙이 들어있습니다. 행동 규칙. 행동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때는 대체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금지적인 형태입니다. 지시 명령이 아니라 지시 명령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분명히 구분을 할 것.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라 하는 거하고 적극적으로 무슨 행동을 하라 하는 거하고 특정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무역학과 학생들이 혹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거티브 무역 보호 수입 품목을 정할 때 네거티브 리스트, 포지티브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거티브 리스트, 포지티브 리스트 여러분 여기 들었어? 포지티브 리스트는 수입 품목을 정합니다. 이러이러한 것만은 수입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요. 이러이러한 것만을 수입하라. 이러이러한 것만을 수입하라. 그래서 수입할 품목을 정합니다. 이걸 적극적인 리스트, 포지티브 리스트라고 불러요. 포지티브 리스트. 알았어요? 포지티브 리스트. 그런데 이제 네거티브 리스트라는 것은 수입해서는 안 될 품목만 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수입해도 좋다는 얘기죠. 다시 포지티브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수입 품목과 관련해서 무역에서 자주 사용하는데 포지티브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수입 품목을 미리 정합니다. 이러이러한 품목만 수입하라 이런 겁니다. 지시 명령이죠. 그렇죠? 지시 명령이죠, 여러분들. 예? 특정한 것만 지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행동 못하게 꼭 막아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특정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놨어. 이것만 하라 이거야, 이것만. 다른 거 하면 안 돼. 네거티브 리스트를 보자. 네거티브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수입해서는 안 될 풍모만 정해낼 거야. 이것만 수입하지 마. 그리고 나머지는 풀어줍니다. 이것만 하라. 다 해라 이거야. 나머지 건 다 해. 다 수입해도 좋아. 이것만 하지 마. 라고 하는 게 네거티브 리스트입니다. 네거티브 리스트. 됐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관련시켜서 이제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자유라는 개념에도 포지티브 컨셉트 오브 프리덤이라는 게 있어요. 자유가 적극적인 자유 개념이 있고 네거티브한 자유 개념이 있어요. 네거티브한 것은 뭐냐면 자유가 강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없다라는 건 네거티브한 표현이죠. 그렇죠? 강제가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유 개념, 이게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자유 개념입니다. 포지티브는 뭐냐면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적극적인 개념. 이거는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능력, 공부할 수 없는 능력이 없으면 자유가 없어.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나를 수 없는 능력이 없으면 자유가 없어. 나를 수 있는 능력이야.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레스토랑에 갈 수 없으면 자유가 없어. 돈이 있어야 자유가 있어. 이와 같이 적극적인 겁니다. 적극적인 자유. 자유주의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항상 네거티브한 겁니다. 정의도 네거티브, 나중에 법도 네거티브, 정의도 네거티브 개념, 그 다음에 자유도 네거티브 개념, 그렇습니다. 네거티브입니다. 뭔말 하지 말아라. 뭔말만 하지 마라. 나머지는 자유다. 이거죠. 이게 법입니다. 법. 그 여러분들 보면 직업윤리, 관습, 인격, 재산 존중, 악속 이행, 정직성, 예의범절, 민법. 이게 직업윤리 있죠. 직업윤리. 이게 중요한 거죠. 시장 경제에서 직업윤리. 그렇죠. 여러분들 수원대학에 있는 어떤 교수, 그게 아주 프로 정신입니다. 프로 정신. 누구죠, 여러분들? 수원대학에 응급환자 치료하는 교수 있었죠. 이국종? 네, 이국종 교수. 그런 분은 정말 직업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그겁니다. 직업의식입니다. 프로 정신이죠. 프로 정신. 여러분, 프로 정신을 갖자 이거야. 내가 경제학을 했으면 경제학의 프로 정신을 갖자 이거죠. 법학을 시작했으면 법학의 프로 정신을 가져라 이겁니다. 프로 정신. 프로 정신입니다. 이게 대학부터 프로 정신이야. 내가 심리학을 보면서 심리학이 아주 정통하도록 프로 정신을 발휘하라 이겁니다. 안 그래? 그렇죠? 프로 정신입니다. 프로 정신. 직업윤리. 여러분들 직업윤리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간호원들이 나중에 간호 교육을 다 끝났을 때 뭐 선서해? 무슨 선서? 네? 히포크라테 선언이라는 거 있죠. 그렇죠. 그거 보면 비밀을 누출시켜서는 안 된다. 환자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등등 여러 가지 행동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격 재산 존중. 남의 재산을 훔쳐서는 안 된다. 남의 인격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남의 재산을 훔쳐서는 안 된다. 남의 재산을 또는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등등. 여러분들 십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교 가진 친구들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 특히 여러분들 성서에 보면 십계명 중에 6번째에서 10번째까지입니다. 6번째에서 10번째까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 기억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억해요? 여러분들 기억해? 예?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 정직성이죠, 정직성.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정직성.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또 하나 또 있는데 하여튼 5번째에서 6번째에서 10번째까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부 다 네거티브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뭐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시장 경제의 바탕이 되는 룰입니다. 그런데요, 물론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시장에는 아주 두꺼운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룰들은 전부 다 말로 내가 표현을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말로 표현했어. 그런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룰들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룰. 특히 초의식적인 룰들이 있습니다. 내가 의식하지 않아. 의식할 수 없어. 내가 행동으로는 지키는데, 그 룰을 지키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룰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장에 이게 굉장히 두껍게 깔려 있어요. 알았어? 시장에.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이 관계, 강의를 듣고 강의를 하는 이 관계 속에서도
수많은 규칙, 행동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 규칙들 중에는 뭐 강의 시간은 떠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리고 의식할 수도 없어. 의식할 수 초의식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활하는 거 의식하는 거 있죠? 의식하는 건 별로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들 경영학하는 친구들이 혹 여기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경영자의 경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경영 판단의 내용, 경영 판단의 결과는 의식하지만 경영 판단을 했을 때 하는 과정은 거의 다 의식할 수 없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골인을 할 때 골인을 했습니다. 축구 선수들 골인. 아니면 여러분 활 쏘는 사람이 관역을 중간에 딱 맞췄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누구죠? 그 스키의 여왕, 네? 은반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누구죠? 이름? 은반의 여왕. 몰라? 네? 은반의 여왕. 아, 잃어버렸네. 누구죠? 네? 은반의 여왕 있잖아. 우리 피겨 스케이팅 아주 잘하는 여자분이 하나 있는데. 예? 누구? 예, 김연아. 예, 김연아의 그가 할 때 그 운동할 때 그건 전부 초의식의 세계입니다. 초의식의 세계죠. 초의식의 세계입니다. 그게 피아니스트들 피아노 치는 거 초의식의 세계입니다. 그거 막 이거 일일이 따져가면서 말이죠. 이게 막 이렇게 힘을 얼마만큼 가하고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겁니다. 그게 초의식 세계입니다. 우리 인간한테도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행동 규칙들을 가지고 사람들과 거래를 합니다. 여러분들 의식의 세계하고 초의식의 세계 전혀 달라요. 뭐 무의식이라고 해도 좋은데 무의식 뭐 표현하기 좋으면 무의식이라고 봤습니다. 의식의 세계 별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큰 산이 있습니다. 큰 산이 있으면 의식하는 건 큰 산이 있으면 그 밑에는 전부 다 안개로 쫙 깔려 있고 위에 산 봉우리만 쫙 보입니다. 나머지는 안개로 쫙 가려져 있습니다. 산 봉우리 보이는 거 그거 의식이고 그 밑에는 전부 초의식인 거죠. 초의식적인 세계입니다. 이런 룰들이 시장 바닥에는 엄청나게 깔려 있습니다. 이 룰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죠.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의라고 하는 거, 법감정 같은 게 있죠. 법감정. 아니면 공정한 게임이라는 거. 공정한 게임이 뭔지 여러분들 말로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야, 페어플레이가 뭐지? 페어플레이 어떻게 하는 게 페어플레이야? 여러분들 다 말해봐. 페어플레이가 뭔가? 페어플레이 뭐야? 모르죠?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게임하는 걸 보고 게임할 때 그 심판관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걸 보고 저건 불공정하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자, 시장에서 그 같은 룰들이 있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것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장 경제에서는. 시장의 룰이라고 하는 차별이 있어서는 누구를 위한 것 이건 아니야. 대기업을 위한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건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 차별 없는 것, 차별 금지입니다. 알겠어요? 여기서 몇 가지 여러분들 얘기를 해놨습니다. 여기는 이거죠.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볼까? 룰 팔로잉인데 여기 있으면 다 설명했습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경제에 있는 규칙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지키는 것들입니다. 누구를 차별하고 하는 것들이 없어요. 차별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추상적입니다. 추상적, 이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행동 규칙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금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특정 행동을 금지시킵니다. 특정 행동.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이게. 그건 바로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다든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남한테 인절이, 남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시장경제의 정의입니다. 정의. 알겠어? 남한테 도와주는 건 시장경제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가 아니라 시장경제의 정의는 남은 도와주지는 않더라도 남한테 피해를 주서는 안 돼.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정의입니다. 시장경제의 정의.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시장경제의 정의. 소득 재분배, 국가가 남의 재산을, 세금을 남의 재산을 뽑아서 이렇게 갖다 주는 것, 이게 정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정의가 불이죠. 다른 사람의 재산을 왜 뽑아다가 뺏다가 다른 사람한테 주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아니라 시장 경제에서는 그래서 시장 경제에서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잘해주는 것 이건 알트루이스트입니다. 그냥 좋은 거다.
그건 좋은 거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정의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겁니다. 이 아담 스미스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담 스미스 도덕감정론이 있습니다. 도덕감정. 내가 번역을 했습니다. 하고 다른 지금 고인된 어떤 교수하고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만 도덕감정론을 보면 143쪽에 있습니다. 내가 번역한 책입니다. 143쪽에 보면 뭐라고 얘기되어 있느냐면 알트루이즘입니다. 남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사회를 놓고 볼 때 이건 일종의 뭐와 똑같냐면 하나의 그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장식품. 집에 비교를 한다고 하면 건물에 비교한다면 이건 하나의 장식품이지만 그러나 남을 도와주지 않을 망정 남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정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냐면 대들보 같습니다. 대들보. 장식품은 없어도 장식품이 없다고 하더라도 집은 무너지지 않아. 그러나 정의가 없어지면 이건 사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알겠어? 남을 도와주지 않으면 남한테 피해를 주셔서는 안 된다라는 이 정의 원칙. 이게 시장의 정의인데 이 원칙 이겁니다. 이게 있을 때 비로소 사회가 돌아가고 아까 얘기했던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알죠?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손은 있는데 안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인위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는데 그 결과 의도치 않게 사람들이 자기 것을 챙겼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이게 경제 성장도 되고 말이야 고용도 창출되고 뭐 이런 정도입니다. 고용도 성장도 소득도 늘어나더라 그런 뜻입니다. 법의 성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네거티브하다. 의회에서 정한 법이라고 해서 전부가 법이 아닙니다. 이건 법이 아닙니다. 의회가 정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법이다? 이건 넌센스입니다. 이건 넌센스. 법이 갖춰야 할 조건은 정의 법이어야 된다. 정의 법. 어떤 게 정의 법이냐 하면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것.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것. 차별금지입니다. 차별금지. 정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금지. 네거티브, 금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이어야 된다. 특정 행동을 금지할 뿐입니다. 어떤 행동?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 이건 전부 금지되는 겁니다. 남의 재산을 훔친다는 남의 재산에 손상을 가져오는 이런 거 금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차별금지. 이게 차별금지. 여러분들 볼까? 최소임금제 이게 법이냐 이거죠. 법이냐. 경자유전화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비농민 토지 농지 소유금지. 이게 정말 법이냐 이거죠. 최소임금제 이게 법이냐 이거예요. 법이냐. 이거 법이 아닙니다. 이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뭐라고 부르면 이거 독일말로 있습니다. 마스나멘 게세츠라고 부르는데 메서 폴리시라고 메서 로라 메서 스테이튜트 처분적 법이라고 부릅니다. 처분적 법. 이런 법을 법도 아닌 것 법을 그냥 처분적 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최소임금제법, 경자유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에서 정한 것이라도 모두가 법이 아니다. 최소임금제 법도 아니다. 경자유전은 어째다. 법치주의라는 그래서 여기서 법치주의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라는 것도 내가 고쳐놨습니다. 정말로 내가 고쳤습니다. 이거 자생적 질서, 법치라는 문제 전부 다 내가 만들어 놓은 거죠.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법치라는 건 여러분들 이게 어디냐면 여러분들 중앙선대위 지난주 중앙선대위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받았던 선대위 서서를 딱 보니까 뭐라고 붙었느냐면 박 없는 재판 아쉬움 크지만 법원 판단 존중하는 게 법치주의. 이게 법치주의 아닙니다. 법원 판단을 존중하는 법치주의냐 이거죠. 내가 여기서 박을 처벌한 거에 대해서 내가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법치주의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자라는 얘기입니다. 법치주의. 여기서 박 없는 재판, 박근혜입니다. 박근혜가 재판정에 나오지 않고 이제 재판을 했다는 그 얘기인데 그건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여기서 얘기할 성질이 이것은 아니고 내가 여기서 주목하는 거는 그걸 뭐라고 해야 하면 아쉬운 그냥 법원 판단, 법원이 어떤 식으로 판단했든지 간에 법원 판단을 존중하는 게 법치주의다. 이건 넌센스죠.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법치주의. 그 다음에 또 하나 법에 따라 통치한다. 법에 따라 이것도 틀렸습니다. According to policy by law입니다. 법에 의한 통치. 법에 따라서 by law 아니면 according to law 법에 따라 통치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 전부 다 법치주의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가르쳐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법 안 지킨다. 이것도 법치주의 어긋난다고 얘기를 했어.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이거 완전히 틀린 얘기들이죠. 이 헌법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법치주의란 뭐냐면
자생적 질서의 기초가 되는 정의 행동 규칙의 특성을 말합니다. 정의 행동 규칙의 특성.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 법이 어떤 법이 진짜 법이냐. 법다운 법이란 무엇이냐. 법다운 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법치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네거티브해야 된다. 자유나 혹은 재산을 침해하는 행동을 금지시키는 것.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 법입니다. 그런 종류의 법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보죠. 여기서 우리가 법치는 법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원칙이며 법이 지니할 일반적 속성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법치 개념이 모든 통치형에서 나타나는 단순한 적법성의 요구와 혼돈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하이에크 얘기입니다. 정의 규칙을 법학적으로 해석한 게 법의 지배입니다. 룰 오브 로, 법치나 법의 지배나 똑같은 의미. 법의 지배나 법치주의나 똑같은 의미인데 여기서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운 행동 규칙이 있었습니다. 정의로운 행동 규칙. 정의로운 행동 규칙이라는 것은 금지적인 성격이 아니에요. 네거티브하게. 그렇죠? 특정 목적이 들어있어야 하는데 특정 목적, 국가의 목적을 정해놓고 그 법을 만들면 그건 시민들을 뭐로 만들어?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인간을 수단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경제 성장을 위한 목표를 딱 정해놓고 국가가 거기로 끌고 가면 시민들은 뭐로 봐? 시민들 그런 그 경제 성장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인간을 취급하는 거죠. 그렇죠? 그 정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 탈목적적, 목적이 들어있어서는 안 된다. 금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 규칙을 법학적으로 해석한 것이 법의 지배다. 이제 자유주의 법적 특권 특혜 금지죠. 특권 특혜 금지입니다. 특정한 대기업의 할인점 허가. 여러분 할인점 허가하는 거 있죠? 특정 거. 내가 이거 글 썼다가 그냥 그 기업들한테 욕만 바가지로 먹는데 여러분 보라니. 할인점은 대기업들한테 할당이 있습니다. 그랬죠? 이게 정말 이게 법치주의냐 이겁니다. 이게 법치주의냐 이겁니다. 법치주의냐. 이게 법이냐 이거지. 이런 법이 법이냐 이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대기업들한테만 뭐 줬어? 대기업들한테. 왜 내가 시장에 조그만 기업을 상점 가게를 만들었는데 왜 나는 할인점 못하게 만드느냐 이거죠. 대기업들한테만 줬단 말이야. 그 다음에 투자 많이 한 기업들한테 조세 감면한다? 이것도 법치주의하거나. 법치주의하거나. 뭐 기업들 뭐 조세 감면 투자하는 데에 대한 조세 감면 없애겠다니까 뭐 야단이죠. 이게 특혜죠, 특혜. 그렇죠? 특혜입니다, 특혜. 이런 법이 있어서는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생기는 시장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세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저런 법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가 없어.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죠.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들 코리안 드림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전관예우. 나쁘죠? 그렇죠? 전관예우. 이게 법치 위반되는 거죠. 그렇죠? 전관예우. 그 다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없으면 죄가 있고 돈 있는 사람 죄가 없다. 이것도 법치에 어긋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이거 그냥 분통 터질 노릇이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자유주의와 이게 시장경제와 저촉되는 행동입니다. 자유주의와 저촉되는 행동이죠. 이런 게 있으면 가난한 사람은 항상 가난하고 부유한 사람은 항상 부자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항상 가난하고 부유한 사람은 항상 부자 되는 것. 이런 세상 좋은 세상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이 내가 자본주의가 시장경제가 이런 제도라고 한다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왜 여기 와서 해요? 여기 와서 이 강의 안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라는 얘기입니다. 규제 풀어라. 규제 풀어야 됩니다. 규제. 역차별, 대기업 수도권 공장 건설이나 증 이것도 안 됩니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것들 있죠. 이것도 좋지 않은 거야. 이것도 안 돼. 풀어놔줘. 재래시장 그런 골목 상권을 보고 그냥 대형 백화점 영업시간 유지한다. 이것도 말이죠. 이것도 했더니 결국은 재래시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어? 무슨 일이 벌어졌어? 영업시간 규제를 했더니 대형 백화점에 납품업자들, 농민들이 납품업자들, 농민들이 농사지은 야채를 납품하죠. 어민들이 납품하죠. 그 납품업자들만 납품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실업자만 증가해 버렸습니다. 최저임금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해고금지. 이거 전부 다 이게 분배정의, 이건 특정 그룹을 희생해서 다른 그룹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거 특히 역차별이죠. 분배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소득 재분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최저임금제, 이건 뭐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동일노동, 동일노임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좋은 제도냐 이거야. 똑같은 노동을 하면 똑같이 월급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두 사람이 똑같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있으면 두 사람이 똑같이 2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내가 두 사람 점수를 똑같이 줘야 되니? 예?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들 두 사람이 2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점수를 두 사람 똑같이 점수를 줘야 돼? 이게 동일노동, 동일노임입니다. 그래야 되니?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돼? 예? 그렇게 해야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예? 그렇게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게 정의로워? 응? 야, 2시간, 여러분들 두 사람 놓고 두 사람 2시간 동안 공부시켰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점수 줄 때, 두 사람 100점, 아니면 50점 똑같이 줘. 이게 정의로우냐, 이거야. 이게 정의로우니? 이게 정의로워? 야, 여러분들 빵집에 두 사람이 빵을 만들었어. 두 사람 다 2시간 동안 만들었어. 2시간 동안 만들었어. 근데 어느 한 사람은 막 빵을 맛있게 만들고, 어느 한 사람은 빵을 맛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두 사람 월급 똑같아야 돼? 두 사람 월급 똑같아야 되니?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똑같이 줄 수 없죠. 그렇습니다. 이게 동일노동, 동일노임은 2시간 노동한 사람은 2시간 동안 그 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이 줘라. 똑같이 월급 줘라. 시장은 가치를 누가 결정해? 소비자들이 판단하는 거죠. 소비자들이 판단하는 거죠. 소비자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소비자들이 판단한 그 가치가 노임을 결정합니다. 노동이 노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의할 것, 노동이 노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동을 통해서 생산한 재화에 대한 소비자들이 판단해서 노임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시장 원리죠. 네, 알겠습니까? 노동이 노임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노동이 왜 노임을 결정해? 그 노동을 통해서 생산되어진 재화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노임이 결정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가치라는 것도 그래요. 가치라는 것도 만약에 동일 노동 가치라고 한다면 그때의 가치가 소비자들에서 판단된 가치, 노동에 대한 가치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 노동에 의해서 생산한 재화에 대한 소비자들이 판단을 그 가치로 여긴다고 한다면, 그 소비자들이 판단하는 그 가치가 동일하다고 하면 동일노임 똑같죠. 그러면 그걸 법으로 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법으로 정하나요? 왜? 그런 의미가 아니었거든. 농업보조금 줘야 정말 그렇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임대료 상한제를 했더니 뭐가 부족해? 네, 임대료 상한제를 했습니다. 네, 임대료 상한제를 했더니 주택이 부족합니다. 주택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럼 누구한테 이 손해야? 네, 임대에서 얻는 사람들한테 손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유사회 청사진 문제입니다. 자유사회 청사진 겁니다. 정의입니다. 정의. 그렇죠. 법의 정의입니다. 정의. 제대로 좀 공정이라는 게, 여러분들 공정하다라는 정의 있죠. 공정하다. 그것도 포지티브하게 정의를 내려버리면 사회재산 없애버립니다. 공정성을 포지티브하게 적극적인 공정성 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사회재산 없애버려야 돼. 그런데 이때 그 정의라고 하는 걸 공정성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공정성 네거티브한 겁니다. 공정성 네거티브. 차별을 두지 말아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정의의 제1차적인 원리가 차별둬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원리는, 정의의 원리는 인간을 목적으로 삼되 수단으로 삼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국가가 나를 수단으로 만들어? 이거 분노할 일이죠. 그렇죠. 분노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처벌받는다? 말도 안 되죠. 그래, 국가는 이타적일 수는 없지만 정의로울 수는 있습니다. 정의로운 국가는 있을 수 있지만 이타적인 국가는 될 수 없습니다. 왜? 이타적인 건 남의 재산을 뽑아다가 갖다가 세금을 빼앗았다가 다른 사람에 주는 게 이타적인 겁니다. 그건 정의롭지 못한 거죠. 그러나 국가가 할 일은 남의 재산을 훔치는 걸 막거나 허위나 거짓 증언을 한다. 거짓을 허위 광고를 해야 된다든지 또는 남의 재산을 훔친다든지 또는 뭐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런 거 불의의 행동이죠. 불의의 행동.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막는 국가. 이게 정의로운 국가입니다. 국가는 정의로운 국가는 될 수 있습니다만 이타적인 국가는 될 수가 없다. 경제적 번영이죠. 경제적 번영. 그렇죠. 이게 엄청납니다. 이 번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지금 번영한 것이 국가 때문에 번영한 것이나 시장 경제 때문에 사회재산 때문에 번영을 한 거죠. 사회재산이 없어봐요. 별짓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회재산이 보장이 돼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죠. 내가 지금 대학 다닐 때는 우유가루 점심을 못 먹어가지고 시골 학교인데 점심을 못 먹어가지고 미군 부대에서 기름 전부 빼거나 우유가루 있었습니다. 우유가루를 갖다가 점심에 물 타먹고 그걸로 점심 때우렸습니다. 그게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요즘 3만 불입니다. 3만 불. 내가 다닐 때는 70달러. 내가 독일 유학 갈 때 74년도에 독일 유학 갔습니다. 그때 1,000불도 안 됐습니다. 1,000불도. 자, 여러분 3만 불입니다. 3만 불. 3만 불. 이게 뭐냐면요, 이게. 물론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 하느라고 여러 가지 희생도 많고 뒤따랐습니다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누리고 있는 향유하는 거죠. 누리는 거죠. 이게 경제적 자유에서 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 또는 빈곤 실업 문제의 자생적 해결. 그렇죠. 소득 성장.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경제 성장이 됐더니 먹을 게 많으니까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들 열차 타는 거 있죠. 열차. 여러분들 열차 타는 거 옛날에 우리는 버스 타거나 열차를 타면 도둑질 많이 했어요. 공짜로 타고 가려고 아주 별짓을 다 했습니다. 열차 타고 갈 때. 서울에서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대학 다닐 때 그때도 내가 열차 공짜로 타려고 말이지. 돈을 쓰니까 뭐 시골은 가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별짓 다 하면서 열차 타는데 요즘 보십시오. 요즘 봐요. 요즘 공짜 열차 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열차 표를 사가지고 갑니다. 이게 예의죠, 예의. 그렇죠. 경제 성장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가 번영하면, 그러니까 우리 속담이 뭐냐면, 곡간이 차야 예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곡간이 차야 예도 한다. 그렇죠. 배가 불러야 도덕도 생겨난다. 경제 성장이 되니 도덕도 왕성하는 거죠.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질문.